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오늘은 광운대 화학과 장홍재 교수 그리고 심환선 SF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마다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분은 서로 뵈신 적이 있나요? 조금 전에 뵀습니다. 아, 그렇군요. 10분 전에 예. 처음 뵀습니다. 네, 처음이지만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되게 궁금한데 특히 이제 화학 쪽을 뭐 이제 SF 이제 평론가님은 더 다양한 분야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또 주제가 또 화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요. 화학이 왜 그렇게 좋으셔서 이 전공을 택하셨나요? 사실 화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좀 해보긴 하잖아요. 근데 네. 제일 재밌던 건 역시 실험이. 실험을 해봐야 이제 화학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를 외우면서 나는 이 방향 이건 아닌가 보다 이쪽은. 그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 그거 외우는 게 우리가 그 수학에서 원주율 몇 제짜리까지 외우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랑 3.14 1592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조금만 알아도 되는데 거기 매몰되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화학을. 그렇군요. 예. 혹시 평론가님은 하셨던 실험 중에 예. 인상적이셨던 게 있는지. 아무래도 뭐 터지는 거 만드는 게 제일 재밌죠. 네. 그렇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SF 평론가로 하시게 됐나요? 저는 뭐 구구절절 풀자면 되게 긴데 예. 그 뭐 짧게 풀자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진짜 뭐 닥치는 대로 읽던 어린이였는데 그래서 뭐 당시에는 많이 읽지 않던 뭐 SF나 뭐 이런 쪽도 계속 읽었었거든요. 예. 근데 SF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뭔가 SF 쪽 글을 계속 쓰게 되고 그래서 저의 자리가 점점 굳어져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사이보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보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하셨던 박상중 칼럼니스트가 매체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사이보그 포스트 휴먼의 미래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다시 원시 시대로 퇴행하지 않는 이상 인류의 미래, 즉 포스트 휴먼은 필연적으로 사이보그일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더 살면은 사이보그가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저는 직자적으로 이해는 안 됐는데 두 분은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인류의 미래가 진화의 다음 단계가 사이보그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이 사이보그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몸에 기계 장치를 삽입한 로봇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사이보그 단어 자체가 이 사이버가 인공이고 그 보그가 오르가니즘에서 와서 인공 생명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꼭 우리가 기계를 넣지 않아도 우리 몸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능력이 올라가고 하도록 보조적인 걸 할 수 있으면 그게 결국 사이보그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신체가 금속으로 대체되지 않아도 그거를 네네.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다고요? 네네.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뭐 혈당 조절을 해주는 아주 작은 로봇이 만약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 그럼 우린 사이보그가 된 거예요. 인공적인 뭔가 생명 그런 게 들어갔으니까 단지 우리가 그걸 사이보그라 말하는 순간 거부감이 들고 그런 것뿐이지 뭐 구분상으로는 사이보그가 맞긴 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앤티맨이 제 혈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평론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인용하신 그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을 인용하셨던데 사실 그게 바로 뭐 우리는 이미 다 사이보그다라는 선언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게 뭐 저도 되게 동의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기계와 결합해 있고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두 분 안경 쓰고 계신데 안경을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타고난 신체는 아니지만 그 안경을 통해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지금 저도 마이크랑 이제 라디오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타고난 건 저의 성대밖에 없지만 성대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말하자면 저의 목소리가 연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이보그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사이보그다라는 것이 되게 맞는 말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이제 이 방향으로 훨씬 심화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분야 저널리즘이나 이제 미디어 분야에 조금 약간 유명한 분이 이제 마셜 맥루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던 게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연장이다,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가 대체해주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공감각이 확장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들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의존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거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곡괭이를 쓴다고 사이보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경을 저희는 쓰고 있는데 안경이 없어지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건 결국 우리가 여기 의존하는 거고 우리 몸이랑 다를 바 없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이 기계나 다른 거에 의존하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약간 우리가 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기계도 우리 몸의 연장선이다라는 거에 동일합니다, 저도. 예.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인공 심장, 인공 달팽이관, 인공 망막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이보그가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인체와 기계의 공생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요? 뭐 말씀하신 거 자체가 굉장히 고차원적이죠. 사실 심장을 바꾼다. 기계적으로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해낸 거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꾸는 거 대신에 일부를 바꾸거나 아니면 삽입하는 식으로 많이 갑니다. 가장 간단한 식으로 삽입된 게 예를 들어 피임약 같은 거를 여기 수술을 통해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년간 계속 호르몬이 나오게. 근데 이게 더 개량된 건 우리가 심장 겉에다가 스티커처럼 붙이면 패치형으로 네, 그래 놓으면은 이제 부정맥 같은 걸 미리 알아가지고 방지하고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어서 이게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예방하거나 좀 보조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혹시?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사이보그 얘기할 때 뭐 트랜스휴머니즘 얘기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사이보그 개념 예를 들면 그걸로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색깔 인지를 못 하는데 뭐 정록생명 갓처럼 생명. 네네네 색깔 인지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 말하자면 뇌에 안테나 같은 거를 결합을 시켜서 연결을 해서 소리로 세상을 보는 그런 분이 이제 나왔었어요. 꽤 소리로 세상을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색깔을 보게 하진 못하지만 이 색깔 차이가 나는 것을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분이 근데 흥미로운 게 그분이 뭔가 피해 보상인가? 아무튼 그 법적으로 사건에 휘말리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안테나를 누가 때렸다. 그러면 이것은 뭐 기물파손인가? 아니면은 신체 훼손인가? 네, 신체 훼손인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의 정확한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데 하지만 그때 이 사람의 신체다라고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사이보그로 공인된 분이 또 트랜스휴머니즘 쪽에서 유명하시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의족을 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하고 뭐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족이 이제 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의족이 그냥 도구면 좀 예를 들면 안경이 깨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이 그 이제 뭐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의족의 경우에 이 사람은 의족에 그 결합을 해서 거의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신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라고 결국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사이보그와 법의 관계 혹은 이제 사회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영화적 상상력, 영화가 친숙하니까 영화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DC에서 나온 그 저스티스 리그에 보면은 아예 이름이 사이보그가 나와요. 거기에서 기계랑 사람이 결합한 그 사이보그가 나오고 거기에 좀 비슷한 게 마블에서는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하고 기계가 결합했으니까 사이보그네라고 이해가 가는데 일부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도 사이보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 혈청을 맞고 화학적으로 사이보그가 된 거다. 이게 슈퍼솔저가 일단 됐다라는 건데 뭐 우리가 화학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런 혈청을 맞고 슈퍼솔저가 되는 게 가능은 한가요? 뭐 지금까지 보기에는 불가능하긴 하죠. 예. 우리가 일시적으로 슈퍼솔저가 될 수는 있어도. 일시적으로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평생 되는 거는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한 단순한 화학적인 치료나 처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뭐 먼 미래가 되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극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거죠. 유전자 치료라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전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 이게 슈퍼솔저 만들어지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 네, 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한다거나. 그거는 지금 현재 도달한 기술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백혈병 같은 거를 아주 그러니까 성인에게 하기 힘든데 아주 어린애에게 그런 걸 없애서 이제 그걸 치료를 한 경우들이 뉴스로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캡틴 아메리카는 사이보그입니까? 그렇죠. 역시 화학적으로 그렇게 결합을 한 경우도 사이보그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화학적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봤냐면 그 유기훈 님이라고 그 신경정신과 의사시면서 이제 뭐 장애와 의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비마이너라는 웹진에 화학적 사이보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연재를 하셨었어요. 저도 읽었습니다. 작가님이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읽었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참고 자료로 드렸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사실 그 화학적으로 사이보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로보캅이라든가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계가 몸의 일부를 대신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 혹은 이제 뭐 그 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인삼주를 먹었다. 인삼주는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정 약품을 얘기하세요. 무슨 그라 뭐 이런 거. 약간 피해갔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결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몸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다른 효과를 내잖아요. 다른 형태가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그것이 약간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것을 뭐 더욱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화학적 사이보그라는 개념이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우리 몸이 화학적으로 그 다른 것들과 결합을 해서 수용체가 이제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또 다른 뭐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재밌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도 약물 치료이고 뭐 다른 뭐 충동 뭐 ADHD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게 다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인간이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이런 거가 정말 조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뭐 아주 개인 정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막 이런 막 비타민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그럼 화학적 사이보그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네요. 그쪽 방향으로. 그냥 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뿐인데 그게 화학적 사이보그라니 약간 뭐라고 기분이 살짝 이상한데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뭐 고혈압 약 먹는다보다는 이제 난 화학적 사이보그가 돼서 강해지고 있다. 있다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생명 연장의 꿈. 네. 목적이 사실 그거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 단어가 낯선 것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그 히어로 나오는 거에도 뭐 거미한테 물려서 변이 된 스파이더맨이나 뭐 이런 거 다 뭐 용어가 없는 것뿐이지 기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그렇게 생각하면 뭐 헐크야말로 또 이제 몸이 변한 경우고. 그리고 저는 그 화학적 사이보그라고 말했을 때 이 처음에 들었을 때 그 경계심 혹은 거부감을 넘어서고 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었던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우울증이라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치유가 필요한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손상된 사람이다. 그래서 약물을 먹어서 나의 몸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걸 화학적 사이보그라고 네. 관점을 바꿔보면은 나는 치료가 필요해서 내가 이제 뭔가 불완전하고 손상되고 그런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몸이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눈이 나쁠 때 안경을 쓰고 그 팔이 잘 안 움직이면 뭐 의수를 쓴다거나 뭐 네. 휠체어를 쓴다거나 내 다리가 안 움직일 때 휠체어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는 약물을 통해서 나의 몸을 이제 증강시키고 보완하고 그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나의 선택이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런 주체적인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주체적으로 사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저는 좀 어색하네요. 화학적 사이보그가 이게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화학적보다는 그 사이보그란 단어에서 우리가 어색함을 느껴요. 예. 왜냐면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던 건데 예. 이제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인조인간이나 사이보그나 이런 단어를 보면 되게 첨단으로 발달한 그 미래 기술이라고 느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인공이나 인조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예. 인공조미료 뭐 이러면은 천연조미료 써야지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그 다를 거 없고 그냥 사람이 만들었다 뿐인데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랑 문화나 인식 속도가 어긋나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거나 그러면 사이보그란 단어가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난 단어는 아니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 저희가 이상하다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그 SF를 많이 보다 보면 뭐 30년 후의 미래, 뭐 50년 후의 미래, 100년 후의 미래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낯설다,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사실 뭐 30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는 그 스마트폰으로 지도 검색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도를 읽는 능력은 거의 없고 그 GPS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검색해서 따라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는데 30년 전에 사람이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해 보일 것인가. 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정도 됐네요. 근데 그때는 차에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보조석에서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느새 좀 까마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GPS 없이는 운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GPS 그 업체에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업체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를테면 여기가 빠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거기 목적지를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빠른 길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은 거기가 너무 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막히니까 이 중에서 뭐 50%는 이 빠른 길이라고 하고 30%는 다른 길, 20%는 다른 길이라고 가르쳐 줘 가지고 적절하게 막히지 않게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도 이제 이게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2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데인데 왜냐면 다른 루트를 가르쳐 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일종의 이것도 사이보그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품들에서도 사이보그를 이거 뭐 화학적 사이보그든 아니면은 기계 사이보그든 이런 거 다루는 작품이 좀 있다고요. 네. 그 화학적 사이보그로서 다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그 김채엽님 같은 경우에 김채엽 작가님 같은 경우에 숨그림자라는 단편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인류가 이제 지구 표면에서 살지 못하게 됐고 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머릿속의 미생물과 같이 이제 공진화하면서 언어를 소리 언어가 아니라 그 냄새 언어로
점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재의 인류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사실 뭐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몸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화학물질들 우리가 후각에 작용하는 그런 화학물질들을 내보낼 수 있고 이걸 분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는 사람들도 이 냄새는 예를 들면 이따가 저녁 7시에 먹자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냄새 언어를 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서 소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면은 사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기록했다가 재생하는 것도 아니면. 근데 냄새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대화가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저녁 7시에 먹자라는 말을 내가 방에 남겨놨으면 그 향기가 남아서 그러면은 그쵸. 7시에 먹는 게 계속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 정도로 냄새가 흐려졌으면 한 30분 전에 남겼겠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설정이 등장하거든요. 흥미롭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냄새 언어의 차이점. 교수님은 이제 화학과 교수님이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약품이나 화학 물질을 어떤 거를 개발을 한다라면은 어떤 거를 좀 개발하고 싶으세요? 지금 맥락상이면 사실 진짜 치료제를 의미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조절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조절한 측면이라면 아마 약간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사고나 실수가 화나서 나는 것 같아서 경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모든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지 않을까. 사실 금전적으로 본다면 저한테 탈모 치료제나 암 치료제 같은 걸 만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가능한가요? 화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거나 그런 물질이 가능하죠. 그 기본적으로는 진정제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약간 중독되거나 아니 부작용이 있을까봐. 결국엔 부작용 없이 잘 되는 약이면 뭐든지 좋은 게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그 비슷한 개념을 다룬 그 설정으로 쓴 소설이 있어요. 한국 작가 이제 소설 중에 이선화 작가님의 전쟁은 끝났어요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생물학자가 이제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발견한 거예요. 현재 인간에게는 그거를 분비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동물들을 연구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개체 옆에 있으면 이 애들이 되게 진정이 되어 있다. 되게 화도 잘 안 내고 공격성도 안 드러내고 진정이 잘 된다라는 걸 연구하다가 이게 이러이러한 호르몬 때문이구나. 그리고 인간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부활시키려는 그런 말하자면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몰래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영화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듄이라는 영화가 이게 원작이 소설이고 이게 영화화돼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도 이제 개봉이 됐는데 모래 사막에서 서로 이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이게 근데 스파이스라는 물질 때문이다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파이스는 어떤 건가요?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테지만 네, 그러면 듄의 소설이랑 영화랑 그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스파이스에 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 듄의 세계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이상이 지난 세계인데 10,000년 정도 지난 세계인데 여기서는 그 성전이 일어나서 컴퓨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교리가 널리 퍼져서 어떤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기계가 없는 세상? 기계는 있는데 인간처럼 사고하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계 이런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화기라든가 그러니까 무기들이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주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또 설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인류가 굉장히 많은 별들에 퍼져서 이들이 이제 우주여행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는 것도 이제 우주선으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제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어떤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항법사들이 있고 예. 그 항법사들이 스파이스를 만나면 스파이스를 복용을 하면 그 또 특별한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약간 그 설정이 많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화학 물질이고 소위 말해서 슈퍼맨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류의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쟁탈전을 벌이는 뭐 이런 게 배경인 건가요? 그러면? 아, 맞습니다. 이 스파이스라는 게 또 설정상 그 아라키스라는 사막 행성에서만 예. 채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라키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이제 사회입니다. 그 사막이라는 느낌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석유가 사실은 중동에서 전혀 중요하지 그쵸. 않았던 오래된 좀 버려진 땅이었다가 석유가 나오면서 너무 중요해진 거를 좀 빗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그렇게 석유가 생각하셨구나. 예. 여기서 되게 다양한 쓰임새가 있잖아요. 스파이스가. 근데 예. 석유가 진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그 지금 막 지구 온난화 심해지고 하니까 전기 자동차 사용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예, 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 배터리를 만들 때도 석유를 써요. 그러니까 석유를 다 빼면은 리튬 배터리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버릴 수가 없는 자원이고 뭐 화장품이니 약이니 옷이니 염료니 전부 다 석유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사실 석유를 약간 빗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오. 이게 먹기도 네. 하나요? 근데 스파이스를 네, 스파이스를 음식에 섞어 먹는다던가. 석유도 옛날에는 네. 찍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품질이 좋은 걸 보려고 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안 좋거든요. 근데 황이 많으면 원유를 찍어 먹었을 때 신맛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맛으로 구분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황이 그러니까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게 약간 나잖아요. 매캐하고 그런 예, 예. 맛이 나서 예. 그걸 찍어 먹으면서 사람들이 봤었죠. 현실 세계에 스파이스 같은 물질이 있을까요, 혹시? 뭐 진짜 물질이라 치면 사실 저는 커피 정도. 커피. 네. 커피 각성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뭐 각성 효과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는 뉴스 기사가 커피 하루에 몇 잔 먹으면 좋다는 기사만큼 몇 잔 이상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커피에 대한 논문들 같은 거 쭉 보면은 이게 먹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런 부작용만 없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긴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진짜 발암률도 낮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력을 높여줘요. 실제로. 아, 그래요?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대여섯 잔까지 요즘 한 3-4잔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좋을까요? 안 드시면 더 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꿀벌이 네. 그 예. 꽃이 어딨나 기억하는 게 그 카페인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꿀에 조금씩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거 덕분에 이제 돌아와서 저쪽에 꿀이 있다라고 춤을 추면서 동료들 데려가는 게 다 카페인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커피가 소위 말해서 각성 효과가 강해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데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그 효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그러면은 조금 오후에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뭐 술이든 커피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자주 복용하면은 점점 내성이 생기잖아요. 화학 물질은. 그게 이제 오늘 화학적 사이보그 얘기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그때는 이게 화학적 사이보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요. 각성 효과는 인간 역사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오늘 말 못했던 것 중에 이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화학적 사이보그 예. 이게 어떤 물질이냐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사실은. 아. 그게 실제로 전쟁 때 예. 그 세계대전 때도 연합군도 그렇고 추축군도 그렇고 메스암페타민을 복용을 하면서 싸웠고요. 예. 또 이게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약으로 되잖아요. 이게 예. 노동을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필로스랑 포노스가 합쳐져서. 아, 그런 뜻이구나. 네, 이걸 먹으면 계속 일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고. 제일 많이 쓰인 게 일본에서
필로폰이라는 제품으로 나와서 그 수험생들이 우리 에너지 드링크 먹듯이 필로폰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필로폰이라는 게 그 특정 브랜드명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물질 메스암페타민이 이제 필로폰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일본에서 출시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름 중에 하나로 정해져 버린 거죠. 히로뽕하고는 다른 건가요? 좀 달라요. 그건 또. 그건 또 계열이 다른 건가요? 네네. 저는 필로폰하고 히로뽕하고 처음에 같은 건 줄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조가 다른 물질입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네. 예. 스파이스도 근데 작중에서 보면 마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마약으로 등장해요? 네네. 소설 원작에 보면은 마약성,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항법사들이나 이제 주인공인 그 이제 일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폴 아트레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스랑 접하면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화 방지 효과, 그래서 뭐 수명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늘려준다든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원작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당시 이제 유행하던 뭐 LSD라든가 네 그런 마약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현실 세계의 마약이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작품 얘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두 분한테 화학적 사이보그의 미래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일까? 뭐 이게 저 같은 약간 비관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항상 미래를 그려보시는 분은 디스토피아적 그 세계관을 많이 상상을 하시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부작용은 중독일 수밖에 없고요. 중독이요? 우리 목적은 뭔가 더 좋아지는 쪽을 원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매료돼 버리면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쪽이나 이 의학학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말이 약이랑 독은 똑같은데 단지 그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냥 물이든 뭐든 물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물 중독이라 그래서 이 신경마비가 되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해서 안 죽는 물질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적정량을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화학적 사이보그라는 게 좋은 게 되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통제라든지 제어가 안 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필연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자제하고 사랑하면서 활용해야 이게 정말 쓸모있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독 문제 그거는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사회가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개인이 또 현명하게 그거를 오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올더 석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 있잖아요. 멋진 신세계에 보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배아 시기부터 이제 조작을 해서 뭐 노동 계급과 이제 뭐 관리 계급과 그런 거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마를 지급하는 거가 유명하잖아요. 소마가 이제 먹으면 행복해지고 아무 생각 안 하게 되고 사회에 불만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소마를 받아서 그저 그냥 오늘도 좋았다. 나는 지금 행복해.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근데 심지어 소마가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섭취했을 때 죽을 수는 있지만 뭔가 다른 위험이 없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분명히 디스토피아로 설정이 됐는데 이게 되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자기 집 있고 뭐 일정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게 다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짜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집도 보장이 안 되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쪽 처지가 나보다 낫나?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럴 리 없지만 그런 이제 의심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SF에서 묘사되는 그 사회들을 보면 되게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랑 정말 장단점이 다 있어서 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뭐 화학적으로든 뭐 의학적으로든 굉장히 많은 약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네. 아마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보급이 될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위험하지 않게 다룰 수 있을까. 게다가 예를 들면 뭐 어떤 SF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를 머리에 다운을 받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광고를 봐야 되는 그래서 30초나 1분 동안 광고를 받아야지 내가 필요한 뭐 예를 들면 GPS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그런 걸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설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약이 개발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혹은 광고를 봐야만 쓸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또 약의 성질에 따라서 생각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작가님의 상상력이 뛰어나네요. 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데 시리즈의 기묘한 이야기 보면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약간 그런 세계관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모로 흥미롭고 하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은 또 우리의 세계 그려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저 마치기 전에 그 작품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국내 작가 중에 정세령 작가님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그 리틀 베이비 블루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딱 신기술, 새로운 약이 개발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치매 환자를 도우려고 기억을 잘 시켜주는 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하늘색, 그러니까 베이비 블루 색깔의 알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기억이 또렷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한테 이제 약을 주고 할머니 우리 집 이사 가니까 주소 잘 기억해. 뭐 이런 식으로 산다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개발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수험생,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먹고 내가 3시간 동안 교재를 보면은 이게 고스란히 머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기식 시험에서 정말 당황할 게 없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교재가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험 형식이 다 오픈북식으로 바뀐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영상업계에서 영화 같은 거 그냥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2시간짜리 영화 그냥 보고 나면은 내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 장면이 완전히 떠오를 수 있게 그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연극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점은 분명히 이제 좋은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돕는 측면이 있는데 나쁜 점은 이걸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 측면에서 뭐 연인이나 가족이랑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근데 그러고 싸웠어. 그러면은 그게 평생 완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소한 문제부터 이 약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게다가 그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 약에 뭐 내성이 생겼든 아니면 부작용 때문이든 이 약을 먹어야지 기억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뭐 사회에서 보기 싫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기억 안 해버리고 오늘도 굉장히 기자회견으로 많은 방송을 하셨던데 네 그런 거 그냥 내가 나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나 그냥 모르고 살래 하면은 기억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변하고 선택적 기억, 선택적 망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온 사회에 퍼지는 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마지막이 많은 것이 변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문장으로 끝나는데 그게 얼마나 또 울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오디오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읽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별로 안 비싸니까 단편이라서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흥미로운 화학적 사이보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오늘의 세상 지금까지 장홍재 광운대 교수 심환선
SF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